짠! 금방 돌아왔죠? 네, 보물섬에 숨겨진 황금을 찾아드리는 코너죠. 보험의 정석, 김정석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의 김정석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준비되셨으면 함께 시작하시죠. 그동안 상담을 해주셨던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예. 오늘은 그동안 상담해드렸던 분들의 내용들 중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게요. 네. 말 그대로 시청자 고민 상담인데요. 앵커님, 과거에는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정확히 좀 모르셨는데 사실 잘 몰라. 입에도 안 배서 손해사정사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아마 해결사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가입자분들은 또 힘이 없고 지식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사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마치 능력자가 된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하시죠. 그리고 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처럼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사후 처리를 받게 됩니다. 네. 이처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듯이 보험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는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고객님들께서 제가 알아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좀 권유를 드리는 게 있어요. 예.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립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보험회사하고의 다툼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사례를 사실 그동안도 몇 번 봤는데 네네. 나는 손해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보장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해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앵커님, 그러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어느 예. 편에서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선임하는 쪽, 손해사정자를 선임하는 쪽의 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주고 선임하는 쪽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변호사 같은데 느낌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심사가 진행됐을 때 고객이 받아보는 문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고객도 물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님, 네.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당연히 보험사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화면을 다시. 변호사 고용하듯이 네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으면 당연히 그 편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줄다리기 게임을 좀 볼게요. 보험금을 보장을 받는 경우인데 줄다리기 게임에서 고객이 이긴다면 보험금을 보장받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2대 1의 줄다리기 게임이죠. 이 게임 결과를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불보듯 뻔한데요. 여기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보여요. 그림도 사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2대2. 2대 2의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임 결과 이렇습니다. 결과는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8월 14일 날 뇌경색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아 드렸습니다. 여기 또 감사 문자도 있네요. 예, 예.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고 계시나요? 예, 이렇게 저에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제가 하는 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험 고객님들 잘 챙겨주세요. 예, 제가 보험 가입자의 편에서 열심히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6가지 항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계약의 시작에 해당되는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실효 부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비와 입원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 뇌경색,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주요 질병은 진단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네 번째는 사고나 질병으로 우리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후유장애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험 계약의 마지막이죠. 바로 사망인데요. 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살을 재해 사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배상 책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교통사고 관련된 배상 책임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 참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체에 발생되는 보험 사고를 전부 처리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 신청해 주신 상담 사연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망설이고 계셨다면 네. 지금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은 파라나 사공분의 고민 상담 사례입니다. 바로 예. 갑상선암 관련된 사례입니다.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듣는데 그중에서 갑상선 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인데요. 그중에서도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남녀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바로 3위에 해당되고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유방암보다도 높은 발병률인 1위에 해당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파라나 사공님의 사연을 좀 함께 보시죠. 상담 내용을 보시면 예. 자, 진짜 깨톡. 보통 카톡으로 캡처를 제가 상담을 하셨네요. 많이 해드리는데 예.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전달해 봤습니다. 네네. 예,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연인지 보험회사가 암 진단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으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서 양쪽의 갑상선을 절제하게 되면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네. 그래서 1년 동안 경과관찰, 1년 정도씩 경과관찰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왜 보장이 안 됐는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왜 보장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진단서를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이 받은 검사는 조직 검사가 아니라 진단서에 나와 있듯이 세침 검사입니다. 세침 검사는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암과 달리 조직을 떼내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함께 침이면 바늘 같은 거. 그렇죠. 예. 화면을 보시면 자 주사기에 침을 꼽아서 갑상선의 종양에 꼽은 다음 세포를 빨아냅니다. 이 빨아낸 세포를 가지고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지만 보험에서는 이 세포 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만을 진단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네.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네. 일단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선택입니다. 예. 근데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세포 검사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암을 진단한 후에 바로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세포 검사가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처럼 의학적인 정보와 관련된 법률적인 판례 내용들로 대응을 한다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암 진단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네. 갑상선 암이라는 게 또 암 발병률 1위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도 많고요. 예. 보험사랑 다툼도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팁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갑상선암 관련된 고급 정보를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고급 정보요. 예, 고급 정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1위나 됩니다. 여성에게는 그만큼
발병률이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도 많다는 얘기겠죠.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사가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진단비가 많이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바로 이 화면처럼 보장 금액을 축소했습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해서 몇 천만 원씩이나 되는 암 진단비를 보장을 했는데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 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소외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예. 일반암의 20% 또는 40%에 해당되는 소규모의 진단비만 보장을 했는데요. 갑상선암 관련된 약관의 변천 사항을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예. 물론 보험사마다 변경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죠. 그러다가 2007년 4월 갑상선암을 소외감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1년 4월 1일 날 전이암을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고급 정보란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고급 정보인데요. 예. 이렇게 고급 정보에 해당되는 세상이 되려면 조건이 있겠죠. 제가 다음 화면에서 조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조건인데요. 네, 화면이 안 넘어갔어요. 네. 네. 첫 번째.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소액치료비 암으로 진단비를 보장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암이 전이가 되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주변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거나 또는 타 장기로 전이가 되셨다면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입 시기인데요. 2007년 4월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에 해당되는 가입 시기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소외감과 일반암의 차이가 상당히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고급 정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고급이에요. 네네.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통해서 또 보장을 잘 받아가시기 맞습니다. 바라겠고요. 다음 사례 준비를 또 하셨다고요. 예, 다음 사연 보시죠. 1026번님의 고민 상담 사례인데요. 좀 내용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7월 실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4년 전 사고인데 지금 당연히 통증이 심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예. 이거를 장애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정답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척추 기형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척추뼈는 원래 정상적인 척추뼈는 네모난 반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척추뼈가 골절이 된다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형된 척추뼈는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모양대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복원되지 않는 척추의 변형을 보험에서는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바로 장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분의 질문을 정리하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프지 않은데 장애 진단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예. 답변을 드렸죠. 지금 아프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장애분류표에 해당된다면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4년 전 사고인데 지금 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청구권 소멸시효,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2015년 3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4년 전 사고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됐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예. 4년 전 사고이다 보니까 골절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죠. 하지만 예. 장애 진단을 지금 받는다면 오늘 날짜 8월 25일부터 앞으로 3년까지 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청하는 시기가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다친 시기가 기준이기 보험금의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된 시기. 그렇군요. 네네. 시기가 좀 지났어도 내가 좀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프지 않은데도 장애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도 또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예,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업무를 직접 도와드렸고 예, 1,500만 원의 장애보험금을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어떻게 흉터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 체크를 하지만 허리뼈는 거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못하죠.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사고, 물론 여기서 사고라는 건 보험 가입 이후의 사고여야겠죠. 이 사고를 통해서 허리뼈가 골절됐다면 장애보험금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놓치는 것들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 준비된 자, 내용 마지막 뭘까요? 사연 좀 준비해 예. 드리겠습니다. 3345님의 고민 상담 사연인데요.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사고 내용을 좀 보실게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시는 30세의 남성분의 사례인데 네.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택시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뼈가 골절이 되고 아이고.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보장을 잘 받는지 물으셨는데요. 먼저 이 사고는 후미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없는 가해자 100%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교통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맞아요. 교통사고는 발생되는 순간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바로 소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항목별로 꼼꼼히 챙겨서 보장을 받아야 내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갖고 있는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과 개인 보험으로 나눠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자동차 보험은 가해자 측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면서 발생되는 치료비와 관련된 치료 관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됐을 때 약관에서 말하는 등급별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업손해라는 게 있는데 이 휴업손해란 무엇이냐면 사고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잃게 되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란 총 수익 금액에서 세금이나 경비와 같은 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얘기를 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남는다면 후유장애 보험금도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교통사고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명이나 나이, 소득, 장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꼼꼼하게 더 많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절이 돼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셔야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십자인대란 무릎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인대인데요. 이 인대가 파열되면 무릎에 흔들거림이 생깁니다. 이거를 보험 약관에서 동요장애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보험금도 꼭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교통사고, 개인 보험의 보장이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저처럼 보험을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의뢰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2주 뒤에 뵙죠. 김정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